Preview. Preview. 한 주간의 부동산 향방을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동산 이슈 브리핑을 해주시기 위해 우리 이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도 계속 이제 방송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일단 시세적인 면에서는 아파트, 빌라, 뭐 연립 전체적으로 약간씩 하향 추세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 이슈에 대해서 뭐 양도세 어떤 면제라든가 아니 한시적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전체적인 거시경제 측면에서 금리라든가 또 시장 상황들이 좀 변동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군데군데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비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맞는 약간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망세가 좀 많다라는 그런 추세에서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기조는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지만 그렇죠. 네, 또 이번 주에는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또 이슈 브리핑을 해주실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조금 헤드라인 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집값 오르자 자가 전세 자산 격차 더 벌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기존부터 너무나 또 말이 많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벼락거지라는 또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통계가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면 그 전해와 올해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비교치가 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소득 하위,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구에서의 자산 가치 하위와 상위의 차이가 뭐 9배 정도 벌어졌다 하는 얘기들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본다라면 이제 전세와 자가를 나눠서 볼 때 전세로 이 기간을 넘겼던 분들과 실제 집을 매입해서 자기 집으로 넘겼던 분들은 과연 자산 가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나왔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기사 내용에 보시면 주택 보유가의 평균 자산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산이 20년에서 5억 7천 정도 됐어, 5억 8천 정도 됐었는데 21년에 6억 1,162만 원에서 약 14% 올랐다. 자기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약 14% 정도의 자산 가치 상승이 있는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3천에서 4억 6천 별로 티가 안 나죠. 한 6% 정도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좀 있었다라는 건데 자, 전세는 우리가 목돈으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목돈을 항상 나중에 이제 전세 끝나면 돌려받는 건데 자, 들어갈 때 6천만 원이었는데 나올 때 6,300이 붙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다음 전세를 갈 때 전세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전세를 움직였던 사람들에서의 소득의 상승은 그 기간만큼 자기가 노동으로 벌었던 소득들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데 매매의 기준에서 본다면 자산은 자산 가치 매도했을 때의 매입과 양도 사이의 차액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바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상승이 더 높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일을 따로 하고 있는데 자산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불로소득 느낌? 뭐 그런 것들이 더 올라왔다는 거 보죠. 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차이가 나게 만드는 구성 요소가 하나는 자기 근로소득, 하나는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여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는 건 심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다. 결국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들이 늘었다는 거는 근로소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 늘었다는 그렇죠.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렇죠. 싶긴 뭐 코로나도 한데.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로소득 측면에서는 큰 상승이 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유동성이 많아져서 그 현금 가치가 떨어진 대신 자산 가치가 오른 지금의 시기에 본다면 오히려 자산 자체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의 수익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알차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평균 자산이 상승했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불로소득.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걸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로라고 하면 좀 불로소득이라 싫어하실 그러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그만큼 또 우리도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럼요. 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또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어쨌든 싫어하시는데 자기 노동 그렇죠. 외소득에서 좀 높아졌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내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아니고의 차이가 엄청 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끌족들이 왜 영끌을 해야 되느냐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집이 있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추세를 보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 대비 좀 더 많은 상승을 갖고 오니까 어떻게든 자산을 좀 더 충족하는 곳에 몰두를 했다 보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모든 자기 소득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차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차입에서 오는 이자 비용 발생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만큼 지금 약간 계획대로 안 가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새로 전세를 얻으려면 네. 부담이 더 커지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내가 그렇죠. 과연 모아놓고 벌어놓은 그 자산 상승이 과연 전세율이 높아지는 그 갭을 메울 수가 있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네. 뭐 늘 얘기하시지만 내년쯤도 되면 이제 2+2가 끝나는 내년 7월달, 8월달쯤 되면 이 전세 가격도 또 올라갈 건데 과연 그 상승분만큼 소득이 또 받쳐줬느냐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전세가 안 되면 이제 월세 전환율로 또 강하게 내려갈 수 있어서 확실히 내년엔 전월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신도시는 16년, 3기 신도시는 언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아직까지도 그 2기 신도시조차도 완성이 안 된 곳도 있죠. 그럼요. 네. 지금 뭐 저희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보통 이제 여기 16년이라고 나왔던 거는 택지 개발을 하고 실제 입주를 하고 그리고 도시가 완성돼서 인프라가 깔리고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나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성숙했다라는 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이게 지금 16년 정도의 평균 정도를 갖고 온다고 하면 벌써 완료가 다 끝났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벌써 그 사이에 3기 신도시 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엇물리는 그런 형태도 좀 보이고 있어서 여기 보니까 그 2025년까지 아직 2기 네네, 신도시가 그렇죠. 남아 있는데 네, 뭐 고덕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까지고 네네. 양주 옥정도 양주 옥정 신도시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회천 신도시 쪽이 개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양주 같은 경우는 회천까지 친다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거라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그럼 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청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사전 청약입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네네네. 대입을 해보면 이 사전 청약 받고 본 청약 이후에 개발이 시작돼서 끝날 때쯤 되면 사실 16년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3기 신도시 최근에 청약이 좀 많았다고 하고 네네. 좀 흥행이 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본 청약 전까지 자기의 지위를 무주택자 지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본 청약 들어가서 실제 될 때까지는 집을 못 사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16년 걸리는 이렇게 완성된 사업에 사전 청약까지 한다면 사실 20년 넘게 걸리는 이런 큰 사업들인데 지금 문제는 우측에 보는 그 표에도 보시지만 아직도 토지 보상 진행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 과연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우리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 예측할 그 순서만큼 제대로 갈 수 있을까도 좀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돼서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걸린다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신가요? 네네. 입주는 빨리 가는데 네네네. 개발 사업이 다 끝날 때가 20년이니까 만약에 지금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면 입주까지는 청약 이후 직후 2, 3년 지나면 약 지금에서부터는 한 7, 8년? 그 정도면은 들어가 살 수는 있으나 빨라야 7, 8년 그렇죠. 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네네. 이제 도시가 완성돼서 우리가 자족 도시로서 역할을 하려면 더 10년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범 단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든 제일 먼저 올라오는 단지, 거기다 인프라를 많이 투자하는데 결국은 사전 청약을 통해서 3기 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전에 시범 단지로 들어오는 몇 개 단지, 초기 몇 개 단지들은 지금의 어떤 공급 물량을 좀 놀리는 이런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다 개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과연 그 시기에 서울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거죠. 서울 주변 지역으로 3기 신도시가 포진돼 있어서 제일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10년 갈 동안 서울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서울도 새롭게 또 재건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공급이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굳이 3기 신도시 때문에 공급량이 서울을 영향을 줘서 집값이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뭔가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멀다 이런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믿고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그걸로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과거에는 10년, 20년이 좀 짧아 보이지만 지금은 한 중기 투자, 단기 투자도 2, 3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실제
5, 6년 입주가 되는 7, 8년 정도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걸릴 거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럼 그 10년 동안 또 무주택의 어떤 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입주 본청약해서 입주 때까지는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 10년 동안은 계속 전세를 살아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해당 지역에 전세로 또 가서 청약 받는 사람들은 자격을 요청하는 6개월 이상 뭐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요건도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과천 같은 경우도 실제 전세를 가서 먼저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지역에 공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같은 뭐 빌라 같은 것들도 전세가 굉장히 많이 날아갔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이 부동산의 정책이라는 건 맺고 끊는 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다가 유물이 나오니까 하남교산처럼 유물이 나온다든가 또 보상이 늦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운 모습을 하는데 하나 좀 특징적인 건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드릴 때 그래도 3기 신도시 중에 투자를 좀 빨리 들어가면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계양 쪽을 추천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약간 있지만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계양 같은 경우도 87%가 진행률 토지 보상 토지나 이런 것들 진행률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양 지역들은 인프라가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빈터가 좀 많이 있고 수로 형태로 개발된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추진이 빠른 거고 이미 뭐 공항철도라든가 7호선 라인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리해서 올라오는 것과 주변의 인프라가 좀 갇혀 있는 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속도 싸움에서 굉장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싼 데 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비싸져서 그 차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셀 때에는 너무 긴 투자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 뭐 하신 분들은 뭐 기다려야 되지만 꼭 그것만이 대안은 아니다. 주변에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접근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 3기 신도시를 분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게 사전 청약이니만큼 그 입주할 때까지 그 무주택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네네. 만약에 이제 기다리면서 자기 기회 비용들을 날리는 건데 그 기회 비용들 물론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가 빨리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면서도 그 사람들이 다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버티는 기간 동안에 그 분들 사전 청약을 하고 기다리는 분들의 어떤 뭐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뭐 갖고 있는 다른 세금들을 조금 더 줄여주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나간다면 아예 뭐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 것이 그냥 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 중에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신혼부부들은 애 키워야 되는데 애 키우면서 그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애는 자꾸 자라나는데 자라나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사전 청약에 돼 있는 사람들의 신혼부부들 중에서 혹시라도 전세를 이사 가거나 한다면 그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좀 잘 해주고 좀 이율 낮춰주고 뭐 이런 더블로 정책이 좀 들어간다면 좋겠는데 과연 다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고려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입주 때까지 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네, 그런 보금자리라도 조금 마련이 그렇죠.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 2번 금리 인상, 내년엔 더 세다. 영끌족 집 내놓을까라는 네, 또 헤드라인이 있는데 네. 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도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그렇죠. 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과연 그 어떻게 보면은 집을 내놓을 것이냐 버틸 것이냐의 그렇죠. 싸움이 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가장 네. 지금 이제 곤란한 분들이 최근에 집을 구했던 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면 역시 비용 부담이 좀 이자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금리들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하는 것이 이렇게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는 금리 인상의 포인트인데 미국에서 최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어떻게 내년에 인상할 거야라는 내년 계획을 냈을 때 거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점도표라고 해서 그 연준의 이사들이 어떤 4분면을 그려놓고 언제 인상하면 좋을까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본다면 보니까 2022년 말 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할 것을 본다는 견해가 다수다라고 나온 것들은 앞으로도 금리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럼 시장에서는 금리가 더 앞으로 올라가구나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마련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갖고 온다면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금리를 단순하게 돈의 값으로 본다면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 돈으로 본다면 돈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셈이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많이 받는 거니까. 물론 빌린 사람은 돈을 더 내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으면 투자하는 사람 있죠.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보다 우리나라보다 두 개 봤을 때 미국에 투자하면 돈을 더 버는 셈이 되니까 네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자금, 외환 자금도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돈이 외환이 빠져나가는 일이 되니까 아 이건 좀 경기 불안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많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미국 달러 투자는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전체적인 구도가 좀 복잡하긴 하나 단순하게 일단 본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망가는 그 외국 달러들을 우리나라에 붙잡아 두려면 야 우리도 돈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적정 금리를 인상해야만 큰 차이가 없다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이유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투자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조금 더 빨리 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야 기왕 같은 조건이면 돈 많이 버는 애한테 하는 게 안정감 있지 않아?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좀 어렵게 말씀이지만 이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영끌족 집값 하락, 집값이 올라가서 뭐 금리가 부담된다, 집을 팔아야 되냐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게 꼭 가계부채가 많아서 영끌족이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달러가 밖으로 새는 것들을 달러화가 새는 것들을 환율 방어 차원에서 올리는 삶에 그 금리 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게 계속 인상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조금 영끌족들이 자기들이 사서 좀 어렵다고는 하나 지금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가 많고 위험해서 금리를 올리는 문제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올리는 게 좀 더 있다. 이쪽에 무게감을 둔다면 당장 지금 팔아야 될 만한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서 경기 활성화가 더 세게 되니까 그런 것들 조절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자기 자신만 조금 더 버틸 수 있으면 오히려 지금의 정책적인 금리 인상 시즌은 버텨내면 버텨낼수록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국제 정세에서 금리 올리는 걸 하는 것과 국내에서 가계 부채 때문에 올리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몰입해서 보지 마시고 차라리 내년에 DSR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측면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늘릴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는 게 오히려 좋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버티는 자금으로 쓴다면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집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 자, 벌어들인 돈이 별로 없는데 버티려고 이자만 충당하다 보면 사실 고기 한 번 더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을 돈으로 이자 내고 나면 고기 덜 먹잖아요. 결국은 국내 경제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내포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내년쯤 지나면 내년 뭐 이제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정책적인 체크가 있을 거니까 요 겨울 좀 어려운 시기만 조금 더 버텨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버틸 시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안해동에서 갑자기 물건을 쏟아내는 그런 시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봤을 때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DSR 규제로 인해서 이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네, 어려워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쉽게 네. 매각 판단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맞습니다. 아마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티는 맞습니다. 것이 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내가 중요한 이걸 포인트예요. 지금 판다고 해서 네. 다시 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는 집값이 좀 싸지면 더 살 수 있지 않아 하지만 집값 싸지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 신용도가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차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잘못하면 쉽게 양도 차익 조금 본다고 냈다가 집 자체가 일어서 계속 또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니 앞뒤를 잘 포인트를 맞춰야 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DSR이 시행돼서 차주에 대한 이런 강화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지금 같은 시기에 자산 재편성할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네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은 주춤한데 올해 외지인 투자 16년 만에 최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네.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렇죠. 그 주변 지역으로 또 투자 수요가 옮겨지는, 네,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네네. 투자는 이게 물과 같아서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는 방향적으로 갑니다. 음. 근데 지금 뭐 수도권 규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을 찾는 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발표가 나오면 어디가 안 묶였대 또는 어디가 풀린대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고 최근에도 뭐 동두천이 올랐는데 떨어지니까 규제 지역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도 해제되지 않느냐 했는데 옛날 같으면 해제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경험 있죠. 해제했더니 다시 또 몰려갔고 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함부로 해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자 그렇다고 봤을 때 해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들 중에서 사람들이 투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풍선 효과가 나오는데 지금 기사에 보면 외지인이니까 일단은 그 지역 대비 뭐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 외쪽에 비규제 지역을 투자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거래가 없는 지금 실정에서 거래를 가능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지금 재미있는 거는 1위부터 4위까지 보시면 충남, 강원, 충북, 세종, 인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특징적인 건 충남과 강원, 충북이 1, 2, 3위로 돼 있다는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비규제 지역을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이 투자자들은 돈이 들어가면 나오기를 기다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결국 뒤에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네. 받아줄 사람들 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가야 이게 되는데 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갑자기 충남, 강원, 충북이냐. 자 여기서 올해의 특징적인 걸 하나 본다면 올해 6월 달에 국가철도망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내년 지방자치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방에서 사업으로 나갈 건데 그렇다고 보면 여태까지 철도가 있는 데보다 이제 철도가 생기거나 또는 철도가 활성화되는 지역들은 생각보다 꽤 경제 활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토지가 많이 올라가고 거래가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투자자가 알고 먼저 선행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충남, 강원, 충북 지역이라는 거죠. 실제 이 라인은 우리나라 국토 5개년 개발계획 안에서 가장 취약했다고 보는 호남에서 강원도로 가는 중에 강호축 라인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강호축 라인이 도시기본계획 나왔을 때 이 도시기본계획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가 비었으니까 여기 가야 돼 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원주 지역들, 문막 지역들 또는 부발 지역들 밑에 내려오면 문경, 그다음에 뭐 상주, 제천, 뭐 진천 이런 지역들 많이 우리 진천 같은 경우는 선수촌이 있었고 그 선수촌이 있는 광해현면 정도는 역이 생기고 그 역이 동탄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노선이 확정됐다고 말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둔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분들이 이제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은 아직 비규제 지역이라 거래가 좀 자유스럽고요. 또 1억 미만들은 우리 올해 가장 유망했던 투자였죠.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접근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까지 10월 현재까지 보니까 충남, 강원, 충북이 외지인 투자 1, 2, 3위를 가지고 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결국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 국가적인 기관 산업이 투입되는 곳이면 비규제 지역이라도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선 퇴로가 확보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훨씬 줄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네. 이렇게 또 그 외지인 투자 세력이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맞아요. 있는 네. 네, 입주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 집이 없는 맞아요. 전세로 살고 있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덩달아 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춘천 쪽을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춘천이 10년 만에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제가 경매 투자로 해서 뭐 100% 이상씩 잡고 가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남겼을 때도 실제 현재 있는 분들은 왜 여기를 이 돈 주고 사죠?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은 지역이 오른 이유를 전혀 모르죠. 근데 투자자들은 돈을 불려야 되는 속성상 돈이 불어날 것 같은 계획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돈을 받아낼 때쯤 되면 다른 외지인이 오기도 하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이 이러다가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기도 한다는 거죠. 다만 그냥 가서 우리가 예전에 단체로 막 관광버스 데리고 가고 막 사짓고 이거는 매집이라고 해서 이건 잘못된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지역들, 국가 예산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사실 외지인들이 들어 투자를 해도 이분들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빨리 들어간 선행 투자라고 본다면 해당 지역이 그로 인해서 좀 발전되면서 그 이후로 인프라들이 많이 깔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그 지역에서 좀 더 오래 했던 분들은 아, 이제 우리 지역도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들도 다시금 자기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왜 그러지라고 보지 마시고 아, 이제 외지인들이 들어온다? 아, 우리 주변 지역에 뭔가 호재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분들도 꾸준히 저희처럼 이게 뉴스 브리핑이라든가 저희가 주는 정보들을 계속 접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자금이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전세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로 2, 3년, 그러니까 지금 2+2 전세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히 자기가 사는 동안 안정적인 주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하는 게 좋죠. 특히나 저는 권하는데 자, 이렇게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상업지역의 토지가 먼저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 지역에 있는 읍내, 읍면 사무소에 아니는 상업지구에 자투리 땅이라든가 아니면 쓰러져가는 무슨 점포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들어온 외지인들로 인해서 올라온 집값의 그런 영향들이 결국은 또 거점 지역인 상업지역과 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몰입해서 보셔야 되고 그 시기를 외진이 들어오는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셋째 주에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동산 이슈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